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처음으로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진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또 천명만 대표님 또 애정하고 있는 부자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수빈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주식과 경제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보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 신고가 갱신하는 건 다 아는데, 심지어는 유럽까지도 이제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약간 이런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일단 올해야말로 한국 주식 투자에 좀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콧방귀를 끼고 벌써 이미 이 영상 뒤로 가기를 눌렀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진 않으시구나.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네. 일단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하는 큰 네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통화 정책 흐름의 변화에 따라 네. 돈의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로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게 미국 금리 인하겠죠. 금리 인하.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긴 해요. 기대금리 인하가. 네.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네. 이제 물가에 대해서 바로 안 잡히니까 네.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면 당장에는 좀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 하고 네. 있죠. 네. 하지만 결국 그래도 이번 2에서 3분기 정도 거의 보니까 한 6월 정도부터는 좀 시작될 전망이 많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6월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올해에는 그래도 한 3차례 인하할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이거는 좀 시간의 문제이지 네. 올해 안에는 분명히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네. 할 만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네. 이제 달러의 약세와 함께 상대적인 원화의 강세 흐름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를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금 네. 한국 증시로 좀 유입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은 있죠.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춰서 똑같이 인하를 해버린다면 예. 그에 대한 수혜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네. 최소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좀 동결하는 움직임만 네. 좀 지속한다고 하면 예. 그래도 한국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올해 이후로는 좀 기대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쵸. 중국에서 특히 빠져나가서. 네. 근데 이제 그저께인가 이게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만약 거기서 인상을 하면 글로 들어갔던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한 7년 만에 네. 금리 인상을 할 것을 좀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번 달에서 다음 달 거의 한 3, 4월경에 금리 인상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디플레이션이 잡은 예.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엔화의 강세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본 증시 쪽으로 외국인들이 더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도 동반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좀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쉽진 그렇습니까? 않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동결 정도는 하면 네. 우리나라도 좀 같이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비중이 네. 물론 미국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는 중국 쪽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올해부터 중국이 좀 더 본격적으로 네.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경제 관점에서 안정적인 방향성을 가져갔던 것들을 이제는 좀 더 성장에 대한 방향성으로 좀 간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중국이 경기 부양을 실질적으로 하는 쪽에 돈을 붓는다면 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도 좀 호조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17개월 만에 네. 최근 발표에 따르면 17개월 만에 중국 쪽으로의 우리의 흑자가 우리나라 수출이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 움직임과 같이 맞물린다면 네. 올해 이제 좀 더 우리나라의 좀 경기 체력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자,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 이런 시그널을 줬는데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아까 이제 분명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쯤 할 것 같으신가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데이터들이 나온 걸 보니까 네. 일단은 5월까지는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예. 6월부터는 한 차례 인할 가능성을 절반 이상 지금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50%. 그래서 이제 6월, 7월 경에는 한 차례 정도 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9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까지 이제 인할 전망이 좀 잡혀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물가가 갑자기 또 높아진다거나 네. 이런 현상이 나오진 않는다면 충분히 그래도 갑자기 큰 폭으로 금리 인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점진적인 인하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FOMC 이 점도표를 보더라도 네. 12월에 발표된 점도표를 봤을 때 올해에는 세 차례, 내년에는 네 차례, 네. 내후년에는 또다시 세 차례 인하할 전망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이제 향후 예. 2, 3년간을 봤을 때 계속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예. 좀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금년에는 세 차례 정도 이제 이렇게 인하를 할 것 같다. 예. 예.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전제 조건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우리나라도 같이 내려버리면은 이거는 좀 상대적인 수혜 강도가 크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이미 우리나라 기준금리 대비 미국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요. 예, 2% 정도 차이 나죠.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이제 조금 좁혀지기만 해도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네. 나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게 아까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네, 질문 네. 주셨는데 네. 그 질문에 앞서 아까 제가 한국 주식 투자에 왜 제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마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네. 첫 번째는 통화정책 변화였고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좋은 움직임을 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네. 아무래도 한국 수출 증가율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수출 증가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얼마나 지금 개선되고 있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한국 주식 투자, 예. 특히나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을 판단할 때 있어서. 예.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는 움직임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일평균 수출액이 좀 더딘 속도이긴 하지만 회복 중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네.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가장 큰 중국 쪽에서도 대중국 무역 수지가 1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원래 미국 쪽으로는 작년부터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으로 우리가 계속 적자였다 보니까 수출 개선세가 이제 강하게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제 중국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 심지어는 앞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네. 그 힘에 따라서 좀 더 우리나라 수출이 여러모로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적인 변화와 수출에 대한 호조세를 둘 다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네. 이 수출을 지금 가장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뭔지 아실까요? 지금 새로 뭐 반도체나 이런 거 그쵸. 아닐까요? 네. 반도체가 네. 사실상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증시의 상방을 감히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네. 이제 한국 수출 회복을 주도하는 게 지금 반도체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회색 그래프가 총 수출 증가율인데 네. 총 수출 증가율은 여전히 지금 뭐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전체 산업에서의 수출은
아직까지 크게 좋아지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네. 유난히 이 파란색 그래프가 치솟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인데 예.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급속도로 음.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낸드 같은 게 굉장히 부진했는데 뭐 최근에는 낸드도 많이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디램을 시작으로 이제 낸드까지 네.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한국 주식 시장에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 유난히 반도체만 강해요. 네. 다른 섹터들은 크게 올라가는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애들도 있는데 네. 유난히 반도체는 강합니다. 네. 그 말 자체가 얘는 지금 압도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데 이런 반도체의 좋은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느냐가 좀 포커싱이 맞춰질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은 저는 올해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지금 반도체는 과거 20년 전 닷컴 버블 때와 굉장히 흡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좋아졌던 적이 과거 20년 전에 있었는데 네. 그때가 닷컴 버블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 PC가 예. 워낙 많이 예. 만들어지고 팔리다 보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뭐 CPU도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디램 낸드 네. 이런 게 많이 팔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요가 수출이 크게 증가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네. 또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거 90년도 때 네. 94년에서 96년 약 2년간만 놓고 봐도 네. 이 수출에 대한 규모 자체가 네. 거의 한 2배 이상 뛰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 3배 가까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지금은 왜 비슷하느냐? AI에 네. 대한 혁신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뇌를 만들기 위해 이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 반도체를 많이 사들이는 움직임. 그래서 GPU를 비롯해 또 HBM 이런 반도체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네.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부터는 그 생성형 AI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면 네. 올해부터는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나온 게 네. 온디바이스 AI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뇌를 만드는 거에 더해서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네. 내지는 PC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렇게까지 AI 칩이 이제 탑재가 되는 양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인공지능 뇌를 만드는 수요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수요까지 네. 이렇게 큰 폭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수혜를 분명 우리나라 반도체, 이 메모리 업계에서도 지금 이미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반도체에 대한 강한 상승 랠리를 너무 이제 쉽게 짧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예. 네, 뭐 이미 사실 싸다고 볼 수는 없죠.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네. 보고 있고, 네. 그 반도체 강세로 말미암아 한국 주식 시장에 또 기회가 좀 온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PC가 사실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보급이 될 때. 그쵸, 그때가 그쵸.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D램 시장을 석권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도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이런 반도체 시대가 오면 삼성전자가 좀 잘 가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좀 올라야 되는데 상황이 그런 생각이 생각보다 듭니다. 심각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반도체 대전도 갔다 와봤고, 네, 반도체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또 대화를 해봤을 때, 네, 뭐 이런 말을 사실 유튜브에서 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삼성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AI 패러다임에 따라서 반도체를 많이 기업들이 사가는데 네, 이게 모든 반도체를 다 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결국 AI에 특화된 반도체 네. 내지는 고성능의 반도체를 구매해 나간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디램, 낸드 네, 요거를 그냥 범용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서도 좀 더 고성능의 네. HBM이라는 반도체를 많이 사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는 그 수율 자체가 네, 하이닉스에 비해 너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주가만 보더라도 네. 이게 이미 벌어져 있죠. 너무 그렇죠. 네. 하이닉스는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삼성은 계속 갇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삼성은 확실히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약간의 좀 위기인 상황이고, 네. 왜냐면 기존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빈메모리 쪽에서 TSMC에 밀려 2위인 거는 뭐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있는. 사실이었지만 네. 메모리 업계에서는 그래도 압도적인 1위였단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AI에 대한 흐름에 HBM이라는 새로운 이 패러다임에 좀 뒤늦게 대응하면서 이 메모리 업계에서의 1위 지위도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반도체 하면 누구나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먼저 네. 떠올렸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정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거 뒤쪽 걸 먼저 네네. 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AI 쪽하고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AI나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종목 같은 거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 중요한 건 AI 패러다임 이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워낙 구조적 성장 둘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제 구조적 성장 산업을 좋아하거든요. 네, 네.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네. 저는 이제 구조적 성장 산업을 좋아하는 게 세상의 변화를 보는 걸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또 변했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까? 네. 현실을 보고 미래를 그리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구조적 성장 산업을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제가 작년부터 AI 완전 꽂혔거든요. 네. AI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단순히 테마 기대감이 아니라 네. 이제야 비로소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올라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구조적 성장 산업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 생기면서 네. 기존에 있던 산업을 대체해 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국면에 올라탔다면 이거는 이제 구조적 성장 산업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가 그러면 누구를 지금 대체하고 있느냐라고 네.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뇌를 네. 어찌됐든 대체하기 위해 인공지능 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네. 기존에는 그럼 이걸 안 했느냐? 했죠. 네. 당연히 했고 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알파고 이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 이게 성능은 분명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사람을 대체할 만한 기술력까지는 못 왔더라. 네. 근데 네. 챗GPT 등장 이후로 네.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 네. 바뀌었죠. 야, 이거 실제로 쓸만한데? 내가 이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그래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내네? 네. 심지어는 이제 문서 작업이나 이제 코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일을 처리해내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는 AI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이제 고정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국면으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자, 근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흐름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이 판을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이 AI에 대한 투자 움직임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네. 줄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가장 최근까지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구조적 성장 산업 2차 전지 네. 떠올리시잖아요. 네. 2차 전지가 거의 한 3년 내내 크게 쉬지도 않고 계속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너도 나도 다 2차 전지를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돈이 이쪽으로 계속 몰리니까. 네. 그래서 그래,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의 대전환이 만들어졌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가 성능적인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네. 경쟁력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완성차 입장에서도 이제는 미룰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신차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죠. 네. 그래서 막 너도 나도 기존 테슬라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도만 그렇고 뭐 도요타, 그 다음에 유럽의 뭐 독일 3사 등등등등 많은 업체들이 전기차로 뛰어들면서 계속 우리 더 투자 확대하겠다 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네. 사실 구조적 성장 산업에서 저는 가장 이제 투자 주가에 있어서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밸류보다도 기대감 영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사람들은,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밸류를 높일 것이느냐, 네. 펄을 얼마나 줄 것이느냐인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앞만 봤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 수요가 좀 죽어들면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야 우리 2차 전지 투자하기로 했던 거 조금 이제 줄일 줄이자. 것이다. 예. 그때부터 사실 2차 전지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사람들이 야 앞만 보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기 시작해서 네. 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AI에 대입을 해봤을 때 네네. AI는 지금 어떤 국면이 있느냐? 기업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다 AI에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그 2차 전지가 강했을 때랑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유동성 장세였어요. 예. 물가도 크게 높지 않았고 네. 금리도 낮았고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물가도 아직 잡히지 않았고 금리도 높아요. 물론 낮춘다라고 하지만 당장 낮춘 건 아닌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 AI가 이미 본격적으로 시대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 지금 애플이 주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애플이 지금까지 그렇게 뭐 지금은 살짝 시총 1위에서 밀려났지만 시총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이거는 좀 갤럭시긴 한데 네. 스마트폰을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예. 사실상. 네. 그러면서 기존의 피처폰을 다 대체하고 심지어는 MP3도 대체하고 예. 저는 이제 전자사전 이런 것도 많이 썼거든요. 예. 전자사전도 대체하고 뭐 PMP 이런 디바이스 모든 것들을 다 대체했잖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 내비게이터도 그쵸.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하나에 모든 것들을 탑재하면서 사실 다른 경쟁 업체들을 다 없애고 네. 자기의 그 캐파를 독식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AI가 이제 그러하다라는 거죠. AI가 모든 산업에 도입이 되면서 각 산업군들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를 잘 하는 기업들과 잘 못하는 기업들로 나뉘고 있고 네. 이런 대변화의 시대 속에서 결국 일을 잘 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들을 또 대체해 나가면서 정말 굳건한 지위를 가져가게 될 테고 일을 잘 못하는 기업들은 그게 비단 애플일지라도 네. 나중에는 네. 지위가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대격변의 시대 속에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며 이제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 있을 만한 갈림길이 이제 시작된 국면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살기 위해 가야 되는 투자의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든 금리가 높든 만사 제쳐두고 네. 일단 이것부터라도 애플은 심지어 애플카를 처리하면서 AI에 더 투자하겠다, 예. 집중하겠다라고 네. 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비단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 네. 전 세계 마찬가지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게 AI라는 게 나중에는 전쟁으로도 많이 활용을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실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실 기술, 네. 무기 체계,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특히나 미국과 중국 이 두 국가 간에 AI를 두고 싸우는 패권 전쟁이 많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AI에 더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네. 그러니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과연 단순하게 단순히 이거를 뭐 테마나 기대감만으로만 네. 볼 것이느냐. 네. 앞으로도 계속 좋게 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이제 섹터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 AI에 대해서 AI를 지금까지는 잘 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고 봐요. 네. 네. 이미 AI로 막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누가 AI를 잘 할 건데 이 싸움에서 AI를 성능을 좋게 만들기 위한 반도체 사들이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1순위는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를 들여서 자체적인 클라우드 센터를 도입한다고 봤을 때 네. 부가적으로 뭐가 또 필요한가에 대한 연쇄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냉각 시스템 쪽도 이제 부각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뭐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파생 수혜 산업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일단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워낙 HBM을 잘 하니까 네. HBM 쪽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거라면은 HBM 쪽으로 주로 봐야 되겠네요, 많이. 저는 확실하게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그 AI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전기가 이제 많이 딸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전력 관련 업체들도 오르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AI의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ESS조차도 네. 요즘 심지어 ESS나 뭐 원전 이런 것들도 네. 요즘 AI랑 엮여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AI를 딱 그냥 AI로만 딱 볼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산업으로 파생이 되는지 이것까지 폭넓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투자자 그쵸. 여러분들은. 네. 네. 근데 현재로서는 여전히 핵심 노른자는 반도체다. 반도체. 네. 예.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HBM.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잘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 주식 쪽으로까지 이제 확산을 한다면 네. 저는 이제 MPU 쪽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게 네. 기존에 우리가 생성형 AI 인공지능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크게 GPU랑 HBM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PU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거고 네. 네. 그를 막 따라서 AMD가 막 이제 쫓아가고 있는 것인데 네.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이제 하이닉스. 압도적이죠. 네. 네. 이를 뭐 삼성과 마이크론이 쫓아오려고는 하지만 네. 아직은 역부족이고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판이 열리게 되는 게 이 디바이스에 네. AI가 탑재가 되는 예. 네. 근데 여기에는 이 GPU를 탑재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네. 발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사실 성능이 좋은 걸 탑재하기는 무리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에 특화된 네.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게 뭐 스마트폰이든 PC든 각 디바이스에 이 맞춤형으로 제작된 이 반도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그걸 우리는 이제 범용적으로 MPU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MPU는 네. 이 GPU랑 HBM이랑 좀 다른 게 딱 그 분야에 특화가 되어야 되고 네. 그 기업이 필요한 걸로 맞춤형으로 제작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한 차례 좀 부각을 받은 게 설계 업체들인 거죠. 누가 이런 다양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느냐에 예. 대해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점점 탑재량이 많아지는 국면으로 간다면 네. 결국 이거 누가 다 설계할 수 있어? 고루고루? 심지어는 이거 누가 생산할 수 있어?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AI를 활용을 한다고 봤을 때 네. 결국 AI라는 게 뭐예요?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용도는 AI 비서란 말이에요. 나만의 비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얘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데이터를 네. 스마트폰이 계속 수집을 할 거예요. 네. 뭐 그걸 음성 인식이든 내 검색 이런 데이터든 다 내 데이터를 취합해서 나에게 맞는 솔루션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텐데 네. 이게 비단 스마트폰에서만 수집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니다. 나중에는 이제 가전이나 PC나 자동차나 혹은 메타버스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로도 다 될 텐데 네. 그러면 그런 거죠. 스마트폰에서 모으는 데이터 따로 자동차 따로 따로 이렇게 하면은 효율성이 안 나오죠. 예. 예. 얘가 아는 나 얘가 아는 나 다 다른 거니까 네. 나는 그냥 이걸 한 큐에 다 하길 원하는데 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반도체 칩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고 네. 이거를 하나의 OS 체계로 묶을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그런 기업이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공부를 해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메타와 퀄컴이 네.
그나마 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네.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네. 기업들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요. 예. 이제 국내에는 지금 이 NPU라는 반도체를 너도 나도 다 만들려고 예.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설계한 걸 토대로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진짜 성능이 나오는지. 네네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주요한 부품이 계속 소모가 되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스트 소켓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잘 만들고 있는 이제 리노공업도 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반도체 차기 대장으로 꼽고 있는데 이미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네. 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 이 경쟁력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도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왜냐면 테스트 소켓이 이 R&D 쪽으로 들어가는 소켓에 대한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익률도 이제 더 개선이 되는 거죠.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애플도 얘기해 주셨고 삼성전자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 삼성전자 얘기 먼저 여쭤볼게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HBM에서는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고 뭐 심지어 뭐 또 마이크론도 지금 HBM 만들었다고 그쵸. 3 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일각에서는 또 하이닉스 뭐 기술을 빼가서 막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 네, 맞아요. 어쨌든 뭐 그러고 저기 그 엔비디아의 이 코어를 받았는지는 뭐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파운드리는 거꾸로 보자면 이제 뭐 TSMC는 뭐 당연하고 지금 이제 뭐 인텔에까지만 밀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좀 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거 어떻게 그 반도체가 좀 좋다고 하셨는데 네네. 많이 안 올랐으니까 되게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싸다고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왜냐면, 반도체가 좋긴 한데,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예전에, 사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 기업들의 그런 생산량에 따라서, 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호황과 불황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이어졌었는데, 네. 그런 흐름이 나올 때마다 호황기 때 네.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오르면서 네. 범용적으로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가 같이 많아지며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다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비주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애들도 다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줬었는데 네. 이번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이미 여러분들이 작년, 올해 경험하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반도체, AI에 올라탄 주식 내가 못 잡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싼 거 살까 해서 샀는데 네. 의외로 또 안 오르네. 네. 왜? 지금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 제가 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선택과 집중이요. 네. 왜냐면 아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 한국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 지금 다 좋은 게 아니라 반도체가 유난히 좋다고 네. 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안 올랐다고 해가지고 네. 이것저것 다 사놓을 그런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애들이 언제 어떻게 좋아질지를 알고 네. 라는 거죠. 네. 물론 이 중에서도 내가 나중에 시간적인 텀을 봤을 때 분명하게 좋아질 것이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면 네. 소외되었을 때 조금씩 싸게 사모으는 게 좋겠죠. 네. 다만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 분명하고 명확하게 거의 독보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쪽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반도체 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지금 AI라는 트렌드 때문에 반도체가 좋은 건데 네. AI라는 트렌드에는 범용적인 반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정말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그 AI 특화된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다. 예. 그러면 고객사들이 그것만 사가는데 네. 이게 범용적인 반도체에서 강자였던 기업들을 싸다고 사는 게 맞느냐. 네. 즉 이미 대장은 바뀌었는데 네. 기존의 대장을 네. 싸다고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AI와 관련된 거가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네.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메타나 퀄컴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한국은 이제 NPU 이런 쪽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가장 메인은 HBM이긴 한데, HBM, NPU 얘기해 주셨고, 이제 NPU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라든가 이런 테스트 소켓 이런 것들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리노공 같은 것도 좋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만 살짝 얘기 드리자면,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인 건 맞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가지고 뭐 삼성전자를 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얘가 잘해야 살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위기인데 어떻게 이 위기가 더 이어질 줄 알고 삽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저는 그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움직임에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위기인데 위기에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는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올해 분명히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럴 수 있는 판이 이미 깔려 있는 게 이미 돈은 많아요.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위인 현대차 그룹보다도 월등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탑급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돈을 계속 안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가장 큰 오너 리스크,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풀렸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건 오너의 리스크가 풀렸으니 이제 Q 사인만 나오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진즉부터 대규모 M&A에 대한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한다는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했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법 리스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기에 삼성의 특히나 이재용 회장을 체제로 한 유삼성으로 가기 위한 그 발걸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디딜 타이밍이 왔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삼성이 예전부터 계속 주력적으로 신사업을 꼽았던 게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도 있겠지만 이제 HBM 그리고 이제 바이오, AI, 6G, 그다음에 뭐 신성장 IT 쪽인데 신성장 IT는 뭐 전장, 메타버스, 로봇 이런 쪽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그렇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내가 당장 나의 메인 캐시카우가 잘 되고 있어야 새로운 거에 투자를 하는 거지. 이 기존에 잘 하고 있던 게 망가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또 가겠어요. 일단 이거부터 안정화 시켜놔야지. 그러니까 저는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의 HBM 관련된 투자가 올해야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삼성의 HBM 관련된 투자에 따라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이제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장비단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비 쪽에. 왜냐하면 결국 지금 HBM은 수율이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HBM 수율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수율을 좋게 나올 수가 있을까? 그거를 좀 돕기 위한 장비 업체들의 좀 포커싱을 맞춰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검사 장비 쪽이거든요. 검사 장비 쪽. 그쪽 애들이 수율을 높일 수 있을 만한 매력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물론 이제 싸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한미 반도체나 HPSB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돈이 투자될 수 있을 만한 분야라서 좀 더 주목을 하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애플은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애플도 사실 삼성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사실 AI에 대한 투자가 조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 늦었죠. 원래는 그 시리부터 해갖고 사실 빨랐었는데 방향이 좀 달랐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LLM 분야에 대해서는 늦었죠. 생성형 AI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쪽으로는 사실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많이 늦었죠. 그렇다 보니까 애플도 이제 야 이거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애플카 철수하며 약 한 7조 원 정도를 끌어모았다고 해요. 그 돈을 지금 다 AI에 지금 쏟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애플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 거고. 네. 근데 저는 AI는 이게 하나의 기업이 독식할 만한 구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성형 AI가 있다면 나는 굳이 이렇게 뭐 대규모 언어 모델까지는 필요 없어. 네. 나는 그냥 이 스마트폰에서 내가 원하는 이 지시들을 얘가 잘 알아듣고 그거를 답변만 잘 해주면 돼. 예를 들어